건이는 수제 소리를 듣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가지고 이제 나이는 20살이고 공부에도 물론 흥미가 많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 어떤 공식이나 나온 설명들이 나온 배경을 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 공식에 증명을 하다 보면 이걸 조금만 바꾸면 또 이거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 방식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토의나 토론하는 저는 그런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최대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방식이 저한테 좀 재밌고 잘 맞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더 바랄 게 없이 훌륭한 학생이지요. 그런데 건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건이의 전공 평점은 2.66. 거의 낙제 수준입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이 같은 학생의 성적이 낮다면 대체 서울대학교에서는 누가 A+ 학점을 받는 걸까요? 서울대에서 A+를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혜정 소장이 학점 고민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점이 안 좋은 애들이나 혹은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근무하던 이혜정 소장은 학생들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임무였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안 했기, 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서울대는 다 우리나라 최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은 학점을 정말 잘 받는 애들을 분석을 해서 그들의 공부법을 추출을 해서 얘네들한테 그걸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혜정 소장의 연구는 특별했습니다. 평균 학점 4.0 이상을 받은 우등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전체 2, 3학년에서 어쩌다가 한 번 4.0을 넘는 경우는 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달아 2학기를 넘은 애들일 경우에만 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서울대 전체에서 딱 150명이었어요. 그 150명한테 모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46명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혜정 소장은 우등생 46명을 대상으로 수업 태도, 공부 방법, 생활 습관, 가정 환경 등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혜정 소장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6명의 그 데이터를 항목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거를 문항으로 나눠서 전체 학생들한테 양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이혜정 소장은 서울대 우등생의 공부 비법을 밝히기 위한 이 연구를 베스트 런너 프로젝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응답을 해줬어요. 총 1213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공부 패턴과 학점을 비교하면 서울대에서 A+ 맞는 비법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걸 나눠서 배포를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못했죠. 서울대 A+의 비밀을 연구하고도 배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대생 희범이의 별명은 A+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면 이제 A+를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만 그냥 쟤 A+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희범이는 A+ 학점을 받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놓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냥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는 거. 그냥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는 거의 다 받아 적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교수님의 강의 전체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좀 수업 시간에 그냥 핸드폰 녹음 켜놔가지고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업 끝났을 때나 아니면 시험 기간 됐을 때 다시 녹음 들으면서 이제 필기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받아 적으면은 나쁠 거는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약간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희범이의 A+ 비법을 전수받으려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경영대는 분과애들은 녹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서 그냥 그거 녹취한 다음에 그대로 외우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외워야지. 근데 그냥 뭐 일단 이해하지 말고 외우고 외운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이게 될 거야. 시험 기간에는 진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 많이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도 한 일주일 동안 중앙도서관에서 맨날 새벽 3, 4시까지 공부했는데 인풋만큼 아무래도 시험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게 무서워서 항상 인풋을 많이 넣었죠. 그래야 뭔가 아웃풋이 나오니까. 다른 우등생은 어떨까요? 혜성이도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소문난 우등생입니다. 물론 A+를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앵무새가 돼야죠. 이제 좀 별로 의문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냥 알려주신 거 받아 적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속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농담하셨던 거, 뭐 이 부분에서 어떤 농담을 어떤 맥락에서 던지셨다까지 일단 적고, 그 다음에 PPT를 외우고 속기했던 거를 요약해서 다시 외우고 교과서를 보고 기출을 구해서 풀고. 저희 학교에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엄청 나고 여기저기서 다 나요. 그리고 말씀을 멈추시면 소리가 멈추고. 이때 강의를 전부 받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원자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 좀 이렇게 막 날려 적은 거. 키워드나 요약 위주로 공부를 하면 저는 그러면 불안해서 시험 못 보거든요. 그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농담이 있었고 좀 부수적인 것들까지 암기를 해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쫙 뽑으면 이렇게 압축을 해요. 개념 정리한 건데, 그럼 이제 이거에서 한 번 더 들어간 게 이제 최종 저의 필살기 치트.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시험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되죠. 시험 기간에는 이제 이거를 외우는 그 단계가 이제 거의 시험 공부가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혜성이의 A+ 비결 역시 교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하던 건데, 고등학교 때 쪽지 시험 볼 때나 하던 짓인데 대학교 와서도 제가 크게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내용을 외우는 것은 성적 좋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A+ 비법입니다. 나 그거 알아. 금요일 수업이지. 진짜 교수님이 그냥 강의하시면 저희는 그냥 받아듣고 끝이. 보통 전공 들을 때 그렇게 다 하지 않아? 텍스트
시간에 아예 노트북으로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그냥 시나리오 적듯이 마치 그러니까 진짜 시나리오 적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예를 설명하시는 것도 다 받아 적는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고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딱 정리를 해서 딱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특징 5가지 하면 따다다닥 나올 수 있도록 진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말을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것. 요점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 키워드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진들이 다 그렇게 전사하다시피 하는 노트 필기로 학점을 잘 받았을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트 필기 습관과 학점이 정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들 생각은 뭐냐는 겁니다. 이혜정 소장은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너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교수님과 달라 아이디어가. 근데 네가 생각하기엔 네 아이디어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그거를 시험이나 과제에 쓰니 안 쓰니? 저는 교수님 의견 쓸 것 같아요. 어후,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적으면. 교수님의 견해, 교수님의 분석, 교수님의 해석을 좀 더 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하지 않는데 굳이 시도를 할 용기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원하시는 게 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새로운 예를 들거나 새로운 시각을 덧붙인 거나 하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되거든요. 46명 중에 41명이 안 쓴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게 교수님과 다르면 뜨지 않는다. 이혜정 소장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학습 태도가 수용적인지 비판적인지 물었습니다. 수용적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용적 태도라고 답변할수록 학생의 학점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면 학점이 낮다는 이야기죠. 우리 학교에는 다 그런 애들만 있니? 물어보면 아니에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다 학점이 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학점이 낮은 애들이 4.0 넘는 학생들의 그 행동처럼 가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서울대 3학년 상현이의 별명은 질문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학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1, 1학번 김상현입니다 하면은 저 사람이구나. 교수님이 상현 학생 질문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고 기억해 주셨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로서 푸는 연습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니까 전체 성적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상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혜정 소장의 연구를 접하고 A+ 받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을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녹음하고 전부 받아 적고 또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내용을 축약시켰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쏟아붓는 형식으로. 그래서 다 받아주니까 쌤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풍 상승을 했죠. 진짜 저는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장학금 받아서 되게 놀랐어요. 되게 막 효도한 느낌도 들고. 전부 A대 학점이 나왔고 특히 1학기와 여름방학에는 A뿔이 제 성적표에서 가장 많은 그런 학기를 맞이하는 행복한 결말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을까요? 과거에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힘들다는 말을 했지만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지만 제가 시키는 게 많은 과목을 듣다 보니까 힘들었던 건데 이번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질문왕 상현이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겠구나 식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공부에서 저는 없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과목들은 진짜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에만 외우잖아요, 그거를. 평소에는 아무래도 흥미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찾아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기간 3, 4일 동안 외운 양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3, 4일 동안 외운 게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교수님이 하신 그냥 말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었고. 제가 1학년 때 제가 흥미가 있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과목들에서 배웠던 내용은 아직도 조금씩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저번 학기에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막 온갖 증명 다 하고 막 교과서 나온 대로 막 다 쓰고 했는데 이번 학기 딱 들어와서 제가 수학을 다시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만 외워서 들어가서 바짝 시험 보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래서 매 학기마다 새로워요. 사실 점점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새롭고 항상 까먹고 이틀 뒤면 까먹고. 사실은 하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애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커라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는 너의 어떠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교수님과 다르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어야 되고 이게 서울대학교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강의 내용을 잘 외워야 A+를 받는 것은 한국만의 일일까요? 이혜정 소장은 때마침 미국 미시건 대학의 객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명문 공립대학입니다. 이 소장은 서울대에서 했던 연구를 미시간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어차피 미국에서도 계속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너무 애들을 지식의 습득만으로 매몰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약간 패턴은 비슷하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혜정 소장은 미시건대 학생 8천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총 1,03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모은 것은 미시간 대학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결과를 딱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수십 개의 질문 중에서 아니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문항이 눈에 띕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항이죠. 바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받아 적는가라는 질문입니다. You know, when you are taking notes during your lectures, do you tend to write everything, word for word? I never write down word for word what the professor is saying. If I tried to do that, I would be 6 sentences behind and I would miss out on something entirely. I find it's best to not write word for word a transcription of what the professor says because that's really just going through the lecture one more time. I realized that taking notes word for word is something that just kind of turns my brain off. But then I write down my thoughts about them because I'll remember my opinions about the information and that's going to help me remember it for the future. No, not normally. I'll
I'll watch the presentation, I'll like write down things that I think were interesting or like things that will be helpful if I'm like doing a homework assignment or something. 시험을 칠 때 교수님의 견해와 본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본인의 생각을 주장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If I had a different opinion than the professor and it might result in a lower grade, I would probably still express it, but I would do my best to be respectful of the professor's opinion. Even if I'm a staunch believer in expressing what you believe, and I have enough faith in the professors her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at they would respect my opinion and would give me the grade that I earned regardless of whether it diverged from their own opinion. Yes, I would. I think that those risks are worth it because like if I disagree with something, it's probably just because like I'm not like processing what the person is saying, or I'm like not aligning, or I'm not seeing where they're coming from. I've never been in a situation where I thought it would hurt my grade. I don't feel like that happens at this university. I feel like we're encouraged to have a wide range of opinions and to bring them up if we want to in class, and I do. Right. Let's say just one more and then we'll move on. Yes. 미시간 대학에 근무하는 이수영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는 이혜정 소장의 연구를 도우면서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시간에 오는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이 하는 거와 다르게 좀 유니크하게 그런 거를 하려고 끊임없이 탐구를 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과제물을 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A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번 하라 그래서 체크, 2번 하라 그래서 체크, 3번 하라 그래서 체크. 그런데 점수가 B,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달려오죠. 저는 교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했는데 왜 B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라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B다. 혹시 이 그래프를 기억하십니까? 서울대학에서는 강의를 잘 받아 적을수록 학점이 높았지요. 미시간 대학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노트 필기가 성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하고 저 학교는 둘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가 다른 공부를 하게 되는 원인에는 종류가 다른 공부를 높은 학점으로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결과였어요. 어떤 답에 A+를 주느냐는 학생들의 성향까지 변화시킵니다. 미시간대 학생들은 입학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편이지만 갈수록 비판적인 태도로 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의 룰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한국에서의 평가 방법이 12년 동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서 정답이 뭔가를 찾아내는 교육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익숙해진 방법인 거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몇 등했어요? 고등학교 때 1등이었죠. 당연한 건가 그럼? 시험 기간 되면 한 7건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거의 다 풀었던 것 같고. 수학 문제 만 문제를 풀면 진짜 많이 푼 거다 해서 3년 동안 수학 문제 만 문제를 풀고 그 문제집을 전부 5번씩 본 것 같습니다. 한창 많이 할 때는 책상에서 그냥 엎드려 자다가 꿈도 꾸는 거야. 꿈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다 깼는데 책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한국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수용적인 태도로 길들여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생애 첫 일제고사를 치는 날입니다. 4개의 보기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정답을 잘 찾는 학생은 칭찬을 받고 의문을 품는 아이들은 야단을 맞습니다. 떨렸어요. 왜 떨렸어요? 무서웠어.
뭐가? 점수 때문에.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시험 보다가 틀릴까봐 무서웠어요. 텅 비었어요. 뭐가요? 머리가요. 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어떤 공부를 할지 선택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답을 찾도록 훈련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친시험 성적은 아이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대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더 많은 시험을 치게 됩니다. 내용은 달라도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1번서부터 전체 문항이 한 문항도 안 빼놓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이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공부합니다. 공부 시간 대부분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저자의 생각, 화자의 생각,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며 시험형 인간으로 양성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훈련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에서는, 그런데 네 생각은 이게 없는 거죠. 스턴버그 교수는 오늘날 시험이 키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합니다. Let's say to get into Harvard you have to be 7 feet tall. Middle range school you only have to be 5 feet 5 inches. Podunk or Squeedunk, really poor quality schools, you only have to be 3 feet 1 inch. You keep doing the same thing for law school, medical school, dental school. 30 years later, what you're going to find is that the people who are succeeding in society are very tall. Why? It's not because being tall causes you to be more successful exactly. It's that society has created a system that gives a huge advantage to people who are tall. And that's what we've done with testing. 왜 하필 키를 기준으로 삼는지, 키가 작은 아이들은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The correlation between success on the test and success in life is not something we discovered. To a large extent, it's something we created. The problem is with the kinds of tests we use. 그렇다면 답을 잘 맞추는 아이가 더 똑똑해지는 걸까요? I remember as a student, and that was a long, long time ago, we had certain tests that were given by the state, for example. And I would ask a question, and the teacher actually answered and said, well, you don't need to know that for the test. And because of a test that is going to have such a big place in your life, what you're going to do is probably study mindlessly. 앨런 랭어 교수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고안했죠. 먼저 펜과 텀블러, 강아지 장난감과 카메라 부품 등 4가지 물건을 준비합니다. 이 물건들을 마케팅 동아리 대학생 24명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뒤에 학생들을 12명씩 2조로 나누었습니다. 1조 학생들에게는 A는 펜이다, B는 텀블러다, C는 강아지 장난감이다, D는 카메라 부품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2조 학생들에게는
A는 펜일 수도 있다. B는 텀블러일 수도 있다. C는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 D는 카메라 부품일 수도 있다. 라고 여지를 두어 설명했죠. 그런 뒤에 연필을 주고 물건 가격이 높은 곳에서 낮은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행동조사라는 이유를 달고 말이죠. 질문지 작성을 끝냈을 때 제작진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거꾸로 물건 가격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써야 한다고 말이죠. 이미 질문지 칸을 채운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강아지 장난감을 지우개로 사용할 것인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X하고 옆에다가 다시 쓸까요? 이거 밑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써도 돼요? 오랜만이라서. 테이블에 놓여있는 것 중에 뭐 지우개로 쓸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우개를 쓸만한 지우개. 그런데 달리 반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고무가 이거 뭐 고무로 지워질까요? 해보세요. 뭐라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네, 되네요. 돼요? 네네, 되네요. 다행이다. 이걸로 지워지려나? 응? 어때요? 뭐 지워져요? 네. 지워져요?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두어서 설명한 2조에서는 12명 가운데 6명이 지우개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강아지 장난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1조에서는 12명 가운데 1명만 지우개로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어떤 물건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그런 물건이니까 지우개가 아니니까. C는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그 용도로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강아지 장난감이니까 지우개의 용도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이 못했어요. 장난감으로 좀 지우기에는 안 지워질 것 같으니까. A는 펜이다, B는 텀블러고 이렇게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하죠. 이거 가지고 지우개라고 여기다 써놨으면 전 이걸로 지웠겠죠. 이 실험은 하나의 답을 정해놓으면 더 이상 생각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의 역설입니다. When you know something in an absolute way, it just doesn't occur to you to think about it in any other way. That there's only one way of doing things, one way of knowing something, that these answers in some sense exist independent of human presence, as if they were handed down from the heavens rather than a group of people decided that this is the answer that we're going to take as real. 정해진 답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천유정 학생. 호주에 살았던 유정이는 영어를 아주 잘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영어 시험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 2학기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거죠. 이거를 한국말로 쓸 테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시험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무슨 상을 수상했다라고 써 있는데 한국어로는 he was given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영어로. 그런데 뭐 he was awarded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다 막 외웠는데 외우면서 되게 전 기분이 안 좋았죠. 다른 표현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배운 표현을 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너도 룰을 따라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보통 주 말씀이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식으로 마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학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한 유정이가 만약 한국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문제아 취급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답을 찾는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 아닙니다. 사회통계학 박사인 권재원 선생님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피사 성적표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피사 성적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정작 최우수 학생을 의미하는 육수준 학생의 비율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걸 실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식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걸 보려고 한 건데 그때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6등급이죠.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최우수 등급인 육수준 학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1기에서 11위, 과학에서 17위로 성적이 대폭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 공부가 어떤 주어진 것들을 습득해가지고 몸에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주어진 것들을 완벽하게 익히면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냐면은 완벽하게 익힌 것에서 실수하지 않는 단계로 가죠. 한치의 실수도 없게 가기. 주어진 것을 넘어가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은 찾아내면은 이 방법과 저 방법은 어느 게 더 훌륭한 것일까? 서로 비교 분석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나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 평가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6등급에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은 그만 그 예기가 꺾이고 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피사 성적 최상위권이라는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석학들은 시험이 한국의 교육을 위기로 몰고 간다고 경고합니다. So I think it's kind of gotten out of hand. People get a little crazy, like tulip mania. You know, the price of tulips went up, hundreds of times, and collapsed in Holland back about 3 or 4 centuries ago. Something like that's going on with educational testing. 해커먼 교수는 한국의 시험을 튤립 파동에 비유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가격이 오르자 너도 나도 튤립에 투자했다가 값이 폭락해 한꺼번에 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한국의 시험이 튤립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I would ask the following. Do you realize how most tests are validated? They're validated using other tests. They're not validated by how people are achieving things in the rest of their lives. I would say that's the test that really matters. The test is how people perform, how they live successful lives. Not saying how well they predict another test score.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슈지 교수는 정답을 찾는 아시아의 교육이 쓸모없다고 혹평합니다. So I think Japan Asian educational system is like a waste of time. So targeted only to enter the famous exam. China same and Japan same and Korea same. That is very bad. Waste of time, no? まあ韓国も一緒なんですけど、日本で絵を描かすと子供に絵を描かすとこれはダメってティーチャーが教えます。でこの完成した絵があるんです。それと同じでないと絵は全部失敗なんです。だからそれは絵の話で言うとマスとかサイエンスでもそういう教育をやってるんですよ。日本の科学とかマスでも正解があってそれぞれの方は間違いない。 그렇다면 일본에서 교육받은 슈지 교수는 어떻게 노벨상까지 타게 됐을까요?
답을 찾는 교육에서 빠져나온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大学の1年生の時に大学が全然面白くなくて2週間で大学行かなくなって、下宿に閉じこもってですね、いろいろ本を読んで、自我に目覚めたというか、企業に入って、研究やる時も自分の考えでやると、実験だけを考えて、そういう自分の考えでやって、どういうかな、みんなで地位提供を一切しなかったので、それが成功したんかなと思います。 정해진 답을 제외한 모든 생각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도 정답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막 스케일을 보면은 다 같이 그냥 대충 자라는 육각형 모양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가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잘하는 걸 포기하거나 나머지 걸 다 잘하거나. 근데 후자는 힘드니까 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틀에 맞추는 경우 그렇게 해야 무난무난하게 잘 넘어가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은 일단 거의 대부분 수동적인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잘 밟아가지고 온 곳이 서울대니까. 그러니까 오지선다라는 보기가 보통 주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오지선다 중에 하나는 맞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저희는 나머지 4개를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만이 그냥 다 맞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이미 저희는 최적화된 상태이고 그냥 뭐 저희가 잘하는 거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답을 찾는 데는 도 같은 서울대 학생들에게 당신은 왜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당연한데 뭔가 더 부담스러워요. 다른 이유까지 말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시켜서 했죠. 시작은 엄마가 시켜서 했고 지금 제대하고 나서는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요즘 맨날 TV에서 나오는 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이건데 그렇다가 실패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실패를 해서 주변에서 이걸 다시 도와줄 수 있으면은 당연히 저도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시험 성적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인 거죠. I think it's a disaster. I know for a fact that in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system, once you get into a top university, you're more or less guaranteed. So actually, the performance of a lot of the top students is really not so good after they get in. So these kids, once they get in, it's very hard to get in. Once they get in, it's like they coast. So one wonders if that's an ideal system.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철진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 외웠는지를 그걸 계속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애들이 왜 궁금해하겠어요? 궁금해하는 게 조금이라도 생겼어도 빨리 그걸 커트하고 빨리 이걸 외우는 데 집중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함이 생기는 그런 호기심을 이제 다 이렇게 눌러놓는 애들이 정해진 성공이라는 트랙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는 낙오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낮다고 자책합니다. 만들어 놓은 평가지를 틀렸으면, 그걸 맞추지 못했으면 너는 아닌 애야 라고 단정을 져버리고 걔네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이 시스템은 우리는 키우는 게 아니라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사실은 안타깝죠. If you have schooling where the emphasis is always on what's the right answer, A, B, C, or D, or I'm the teacher, so you better always agree with me, or do it my way, copy these things, and the better you copy,
what I show you, the better the grade you get. If you have that kind of schooling, we're selecting people for the wrong stuff. 오늘 밤에도 아이들은 강의를 암기하며 시험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은 대체 무엇일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항아리에 지금 시험 보는 당시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 측정한 거 딱 빠지면 지식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물이 이렇게 쫙. 교수님의 생각에 담겨있는 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구슬을 떨어뜨려서 그 시험 안에서 구슬의 색깔이 바뀌어서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 연극이다? 연극은 대본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의 애드립들은 리허설 단계에서 걸러지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라는 대본을 읽고 들어가서 그대로 뱉고 나오는 거다. 학점을 매기는 척도에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를 하였는가가 들어가면 그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판적인 학생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니까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좀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교수님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Just because I'm losing doesn't mean I'm lost. Doesn't mean I'll stop. Doesn't mean